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그렇게 대학교를 어떻게 잘 만들어 놓는다, 혹은 뭐 이름만 바꾼다, 돈을 또 지원한다 했을 때 어찌됐든 간에 좋은 교수님들, 좋은 학생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또 저기 지역에 있으면은 조금 더 강한 유인이 있어야 될 테고. 이거 혹시 방법적으로도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포항공대랑 카이스트가 서울대랑 아직까지도 경쟁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정주 여건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대학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동네가 같이 좋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패키지로 기업과 대학이 같이 갈 수 있게끔 뭔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하신 게 공기업만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쪽짜리잖아. 다들 주말 부부하고 있고. 그 이제 약간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든지 민간 기업도 가야 되는데 민간 기업을 아무렇게나 또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상과 현실은 어느 정도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고, 나라가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미국 생각해 보세요. 미국 한 주만 하잖아요. 그런데 뭐 미국의 한 주에서 야 나는 뭐 도시 10개 살릴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 주에서 뭐 한 5개 좋은 도시 있으면 훌륭한 거잖아요. 현실적인 목표를 넘어서 10개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러니까 도시까지 함께 키워야 된다. 정주 여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메가시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만 1극이 아니라 서울 같은 도시들을 각 지방에도 두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도를 또 통폐합하네, 그러면서 그냥 그 지역이 똑같이 그 지역인데 이름만 바꾸는 게 돼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야구팀, 왜 대기업 그 스폰서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 기업의 본사를 그 야구팀 지역으로 보내면 된다. 우선 그거부터 하자. 그럼 보내면 가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지역별로 법인세를 따로 매길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런 게 당연히 다 따라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은요, 우리나라 교수로만 해갖고는요 이제 한계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연대보다 더 랭킹이 높은 대학들은요 전부 다 외국인 교수, 외국 진짜 뛰어난 머리들이 다 와서 같이 연구하거든요. 그런데요, 포항공대 정도 되는 훌륭한 대학이 외국인 교수를 뽑으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포항에 국제학교가 없어요. 홍콩이에요. 홍콩 인구가 700만인데 국제학교 100개예요. 거기 그냥 국제도시여서 학교가 다 국제학교 아니에요? 아니에요. 홍콩에 홍콩 공교육이 있죠. 사립 국제학교 100개예요. 우리나라 서울에 몇 개 있나? 뭐 20개 뭐 하여튼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또 국제학교 많이 짓는다 그러면 공교육이 망해 막 이러면서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과감하게 정주 여건, 외국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에서 또 지방 거점 도시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학과 정주 여건, 공기업과 기업 인센티브 줘서 어떻게든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고, 뭐 그런 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2-3개만 하자. 또 얼마 전에 그 서울대 신재용 교수님 저희 나오셨었거든요. 정서적 연봉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전적인 연봉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연봉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들의 평균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래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닌데, 이분들이 서울대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렇죠. 뭐 연구 조건도 있겠고 사회적인 뭐 명망도 있겠고. 그렇죠. 대학교는 그러면 그거를 서울대가 아닌 곳은 어떻게 좀 커버를 해야 될까요? 연봉 많이 줘야죠. 일단은 그건 기본이죠. 지금 제가 홍콩과기대에서 연봉 받는 거랑 연세대학교에서 연봉 받는 게 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어떻게 좀 많이 차이가 나십니까? 3분의 1입니다. 갑자기 너무 이제 울분에 차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3분의 1이지만 보이지 않는 연봉이 있어요, 저한테. 그게 뭐냐 하면요, 제가 홍콩이나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용병이었어요. 제가 이제 홍콩과기대 그래도 테뉴어 받은 교수예요. 저 종신 교수. 맘만 먹으면 거의 끝까지 있는 거예요, 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에 제가 종신 교수도 못 받고 그냥 왔어요. 사실은 그냥 보면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선택인데, 제가 오겠다고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홍콩에 있을 때는 마치 그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러시아 용병 가듯이, 야 내가 홍콩 대학의 랭킹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온 용병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홍콩 정부의 무슨 정책에 이렇게 뭐 참여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니지만 제가 한국에 있으면은요, 우리 여기 이렇게 이대호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게 좀 잘못됐으니까 우리나라 좀 더 좋게 해봅시다. 그리고 내 나라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그 밸류가 굉장히 저한테는 커요. 저는 원래부터 한국에서 있고 싶었는데, 처음에 박사 받은 다음에 코넬대가 교수가 되래. 그리고 오씨 그러면서 월급도 엄청 주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교수 생활 한 12년 하면서 내가 평생 용병으로 돈 많이 받으면서 살래? 아니면 그것보단 많이 적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그런 가능성들을 열면서 살래?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후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정서적 연봉이 굉장히 큰 편인 거죠.
근데 그게 교수님의 케이스인데 네. 그는 이제 약간 좀 교수님만 좀 그런 것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 저만 그런 거예요.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특수한 프레퍼런스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자지만 정책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실제 삶의 현장에 있는 일들을 막 다루는 그런 학자라서. 그래서 지난번에 그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네네. 그 책도 쓰신 이유가 사실 그런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정서적 연봉이 홍콩과 기대의 3배 되는 연봉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온 겁니다. 후회하진 않으시고. 아니요.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근데 다만 그게 김현철 교수님의 케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이 되려면 연봉이라는 건 아주 기본.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상한 사람인 거고요. 이번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님들이 그 두 분이나 사실 서울대 경제학과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교수님들이었어요. 예. 그 두 분이 홍콩과기대 교수로 갔어요. 근데 제가 홍콩과기대 현직 교수니까 그분 뽑는 투표를 예스라고 투표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투표 20명밖에 안 해요. 네네네. 제가 거기 예스로 투표해서 이분들 뽑아야 됐다고? 웃기는 일이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경제학 이론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이 보이지 않는 정서적 연봉이 그분들은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상황에 따라서. 네, 대학의 연봉이 너무너무 낮은 것은 지난 17년간의 등록금 동결에서 온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이거는 저는 망국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학 등록금이 영어 유치원보다 싼 거는 진짜 영어 유치원 한 달에 200만 원 아니에요. 150만 원, 뭐 200만 원. 200만 원. 근데 그렇게 올랐네. 6개월 하면은 1,200만 원이잖아요. 예. 연세대학교의 등록금이 한 학기에 1,200만 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야기 말이 안 나오는 되는 게 거예요. 네. 재정의 자율성인데 또 재정의 자립도 또한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등록금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깨야 된다. 저는 완전히 박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만약에 디자인 새로 할 수 있다면요. 지난 17년 동안 올리지 못한 거 한 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한 2배 만들고요. 한 3배 만들어도 돼요. 여기에서 지금 댓글이 막 달리고 있거든요. 그 시청자 네. 여러분 제 얘기 끝까지 한번 네, 끝까지 들어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네. 저는 코넬 대학교 모델을 그것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넬 대학이 어떻게 하냐면요. 등록금이 1억 원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치면 GDP를 생각하면 한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등록금이 1년에 1억이에요? 1억이에요. 와. 비싸죠. 와. 그런데요. 등록금 1억 중에서요. 4천만 원은 장학금 포션으로 항상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1억을 내고 다니는 애들이 3분의 1, 반액을 내고 다니는 애들이 3분의 1, 예. 한 푼도 안 내고 다니는 애들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연봉이 8천만 원이 안 넘으면은 예. 돈을 안 내고 다녀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만들지 왜 이렇게 안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등록금 3배로 올려. 연세대학교 등록금 3천만 원이라고 안 오겠어? 그런데 돈이 부족한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부모 연봉이 예를 들어 4천만 원, 3천만 원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공짜로 다녀. 부모 연봉이 한 8천만 원 되는 분들은 반액만 나고 다녀. 부모 연봉이 1억 넘어가는 분들은 다 내고 다녀. 이렇게 왜 못 바꿔요? 그게 성적별로 이렇게 장학금 받는 거 아니고요? 전적으로 부모의 소득. 성적 장학금 없습니다. 애들 공부 안 하면 어떡해요? 이 정도 되는 대학은요. 어차피 죄송합니다. 제 수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자율성도 있고 기부금을 많이 받고. 그렇죠. 기부 입학? 기여 입학제. 기여 입학제. 네네. 아버지가 학교에다 기부 많이 하시면은 네네. 자손들도 입학시키시라고 하고.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또 정서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좋지 않죠. 네. 그건 미국에서도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럼 그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그냥 등록금 많이 3배로 올리자. 대신에 소득 기준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는 아예 공짜로 받는. 지금도 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저는요. 장학금을 넘어서 어려운 집 친구들한테는요. 그냥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날 수 있게. 네. 제가 이거를 진짜 국회의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든가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찬성해요. 근데 이게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거예요. 이게 더 사회적으로 낫지 않겠니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했는데 이거를 막 이제 먼저 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용기 있는 정치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수재가 나도 집안의 사정이 넉넉지 못하면 대학교를 못 가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국립대를 가거나 이런 선택이 또 일반적이었는데 네. 그런 학생들까지도 명문사립대를 갈 수 있어야 한다. 가서 공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이펜드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생활비도 다 줘야 된다. 아르바이트 안 할 수 있게. 그럼 자원은 다 어디서 나오냐? 좀 여유 있는 집안에서 좀 나오면 어때요? 여유 있는 집안에서 연세대학교 등록금이 3천만 원이라고 안 보내겠어요, 애를? 그래서 3천만 원 내게 하시고 2천만 원 중에서 한 1,000만 원은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쓰고 1,000만 원은 대학 발전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전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식이고. 네.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도 좀 어떻게 배우고 있나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유럽은 세금으로 엄청 쓰죠. 세금으로 대학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등록금도 못 올리게 했으면서 세금 지원도 사실 전폭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세금 지원 모델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유럽 대학들이 지금 다 처지잖아요. 순위에서 다 처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재정도 그렇고 좀 자유롭게 자유도를 끌어올린 미국의 대학교들은 상위 랭크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네. 복지로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의 대학교들은 계속해서 랭크가 떨어지고 있고 지금 그렇죠. 그럴 같은 것입니다. 유럽에서라도 등록금 자유를 많이 준 영국은 또 올라가고 있고. 그래요. 네. 좀 이거는 생각해 볼 거리네요. 우리가 네. 진지하게. 저도 이건 처음 들은 네, 거라서. 시청자 여러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는 뭐든지 획일화하는 게 또 강하고 네. 등록금도 사실은 얼마만큼 올리지만 이거 전국으로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진짜 국회 교육위에서요. 그거 올리는 예전에 최대 올릴 수 있는 폭을요. 줄여버렸어요. 국회 양당이 다 담합해서. 그럼 인상폭, 네. 상한율. 상한율을 줄였습니다. 저는 시대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항상 맴도는 이야기이긴 한데 사학재단도 그렇고 대학교에서 너무 잉여금만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또 그거 갖다 막 건물만 올리고 있다. 등록금 그렇게 올려서 실질적으로 무슨 뭐 실험실이라든지 기자재 뭐 충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재단만 부자 되는 것 아니냐. 막 이런 논쟁들이 또 한켠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의 이야기일 수도 완전 있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등록금 자율하고 뭔가 대학의 규제를 없애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대학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의 한 20-30개 상위권 대학은요. 이런 자율성을 줘서 세계 무대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뭔가 비리 사학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학들까지 도매급으로 해서 싸잡아서. 좋은 대학들이 세계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있게 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족쇄를 채워버렸다. 좋은 대학교는 이제 막 세계 상위 랭크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 밑에 있는 사학들 막 비리 일어나는 거 그래서 보고 걔네들 잡으려고 저 사학 비리 있잖아. 얘네도 안 돼. 이런 그렇게 식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재정의 자율성을 좀 주면 재정 자립도도 높아질 거고 네. 그 돈의 힘으로 유능한 연구진들, 교수님들도 또 우리나라로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 생각하는 선순환으로 거죠. 가야 네,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보니까- 대학 교수 월급을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뛰어난 교수님들을 연봉을 파격적으로 줄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어떤 교수님이 폴 크루그만 이런 교수님이 지방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님으로 가세요. 네. 그럼 이제 거기 경제학과 난리 나겠죠? 폴 크루그만의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대학교 갈 수 있는 친구가 거기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우수한 교수를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 사람이랑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되어 있어야 돼요. 동료 교수가 그 사람이랑 연구를 같이 하면서 시너지가 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 폴 그루만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대학에 그냥 혼자 가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서 연구하고 옛날 사람들하고만 연구하고 있지. 그래서 그렇게는 리소스가 가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폴 크루그만 정도 되는 폴 크루만, 스티글리츠 이런 분들 이제 다 같이 한 5명. 그러니까 그 60대 오면 안 되고요. 40대가 와야 돼요. 잘 봐줘요. 50대. 뭔가 액티브하게. 예.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뭐 노벨상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알아주죠.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연구로 이번에 노벨상 받으신 분들도 20년 전 연구가 지금 이제 학위상. 지금 노벨상 받았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도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그런 거 바랄 것도 없어요. 그냥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하면 되고요. 월급이 낮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신문이나 이런 거,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서울대 교수가 옮겨갔대 이러면서 이제 언론이 타는데 그런 분들 몇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포션은 뭐냐 하면요. 진짜 대한민국에 기회가 되면 들어오고 싶어하는 우리나라의 젊고 유능한 외국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대한민국 대학의 교수 그 연봉과 연구 환경을 보고서 나도 절대 못 가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연구 환경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기 연봉, 연구비, 대학원생의 퀄리티, 제자, 인문사회 계열은 이렇고 공대 계열은 기자재 장비들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또 우리나라는 뭔가 페이퍼워크 이런 것도 많다고 하고 연구비 하나 타내려면 서류 작업 엄청 해야 되고. 진짜 최악이죠. 그런가요? 네. 이제 홍콩이나 코넬에 있을 때는요. 저희 교수 한 4명이 비서 한 분을 쉐어해요. 그러니까 저 연구비 처리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서포트 해주고. 서포트 해주시고 이제 뭐 예, 영수증도 예. 처리해주시고 대충 이제 비서 한 분이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현재 저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정도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연구비 처리를 위해서 고용한 사람이 2명 있어요. 아예 똑같은 연구비를 집행하는데 해야 되는 서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대한민국이. 뭐 보고해야 되고 증빙해야 되고. 네, 증빙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창조경제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만드냐 진짜 정말 한심하다 이런 생각 들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핵심은 입시 제도의 개편이 아니라 네. 좋은 연구, 깊이 있는 연구로 국가 발전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네. 토대를 만드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네. 거. 대학이 연구 중심이 되면은 거기를 통해서 좋은 세계의 유수한 인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경제의 산업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이 중요하다.